네, 그러면 저희 1분 전이긴 한데 혹시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카메라 다 이렇게 켜서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상황이 되시는 Recording in 분들은 progress. 네, 카메라 켜고 참여해 주시고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네, 예, 그러면 선생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은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은 이 소설 화면이 보이는데 요거 없이 제가 그냥 회의 화면 보고서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모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계신 지역도 굉장히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강원도에서 제일 추운 곳이기 때문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는데요. 아마 각자 다들 좀 춥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오늘 따뜻한 소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훈훈하게 잠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은희결 작가님 북토크 사회를 맡은 강원도 내면고등학교 윤재호입니다. 네, 다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원래 초록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오늘 좀 토크의 날이니까 하루를 기념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연두색 조끼를 입었어요. 제 나름 되게 야심차게 연두색 조끼를 입었고 작가님의 책 표지와 비슷한 그래서 오늘 제 좋아하는 애플 그린 이 조끼인데 입고 학교에 갔더니 아이들이 저에게 완두콩이라고 놀렸지만 저는 꿋꿋하게 너무 예쁘다. 라고 아이들이랑 오늘 좀 상쾌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출판사 쪽에서 저한테 참가 명단을 먼저 주셨는데, 그 소속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분야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독서 지도사, 그리고 독서 모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글을 쓰시는 분들, 또 학교 선생님, 사서 선생님,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대학생도 있었고요. 이렇게 회사원, 학부모님, 그리고 한국어 강사님,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더 특별히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작가님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소개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2.5층이라는 제가 2.5층 너머로라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빛과 소리에 굉장히 세심하고 예민한 작가님이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받았는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작가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프라인이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운을 띄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줌이라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마이크를 켜시면 하울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작가님께서 운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 은은하게 황홀하던 노란 은행잎이 쏟아지던 계절. 이, 이야기 속 애도와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별, 결코 뒤로 미루고 싶지 않아졌어요. 다정함과 용기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네,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름 작가님을 환대하고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지어봤고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좀 스스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은희결이고요. 청소년 소설로 등단을 하고 청소년 소설가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고 쓰고 걷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먹고 노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정말 잘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걷기에 너무 추워지는 날이 되어서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더 많이 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제가 한두 분께 또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많으신 만큼 혹시 이 북토크를 어떤 계기로 신청하게 되셨는지 좀 한두 분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 이유나 선생님이 좀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카메라를 끄고 있으신 거 보니까 조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상황인가 싶어서, 제가 여기 카메라 켜주신 분들 중에 한 두 분 정도, 신청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전서진 선생님께서는 지금 말씀이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어떤 거 물어보셨죠, 선생님? 네. 오늘 이 북토크를 어떤 네. 동기로 아, 신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 청소년 소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간되면 좀 찾아보는 편이고, 네. 그래서 사실 좀 표지만 보고 좀 궁금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청소년기의 어떤 애도와 관련해서 어떤 죽음과 애도라는 건 사실 성인도 견디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잔잔하게 그 시절의 청소년이라면 좀 느꼈을 법한 감정들을 좀 읽으면서 저도 같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표지를 보고 끌리셨다니 출판사에서 실물 깡패라고 표지를 예쁘게 지은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이미영 선생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아까 블루투스가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안 되시... 네. 소리 안 들리죠? 들립니다. 들립니다. 저도 독서 동아리를 한 3개 정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 성인들도 하는데, 이렇게 청소년 도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작가님 관점이라든지 또 다른 이제, 이런 읽어보신 분들의 관점들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다양한 관점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 좀 많이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영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이 모임에 제일 먼저 들어와 주셨고요. 책 모임을 무려 3개씩이나 하시다니, 너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영 선생님께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 순서에 아주 맞춤한 제가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에서 제가 즉석으로 부탁드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대여섯 분에게 이 2.5층 너머로를 읽으시고 여기서 이제 읽으면서 제일 좋았던 문장과 그 이유 낭독을 좀 제가 몇 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분 정도 저희가 목소리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작가님 이야기에 저희 목소리가 더해지면 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먼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분은요. 이 2.5층 너머로에서 추천사로 또 애정과 마음을 보태주신 저는 이분의 성함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물은 저도 처음 뵀어요. 네, 김다미 선생님께서 뽑으신 문장과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사서교사 김담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재호 선생님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문장 중에 고심해서 한 문장을 골랐는데요. 88쪽에 있는 세나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 자전거 좋아해. 일단 내가 지상에서 발을 뗀 채로 움직이잖아. 그리고 풍경의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어. 바람이 불 때도 좋은데 비나 눈이 올 때 타면 더 좋아.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나를 향해 돌진해 오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환영하는 느낌이랄까? 상상해봐. 엄청 신나겠지? 하는 세나의 말입니다. 이 문장을 꼽았던 이유는 좋은 기회로 추천사를 쓰게 되면서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또 여름, 가을을 보내면서 읽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어, 아진이가 이 여름의 불면을 겪어가면서 어떻게 이 애도의 과정을 잘 거쳐갈까에 집중하면서 읽게 되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세나가 16살 세나가 어디로 가게 될지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아무튼 제가 혼자 이렇게 감정이 과해지면 안 되는데요. 그쵸? 이제 시작이니까 다시 다잡고 세나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을까? 원하던 대로 이렇게 눈과 비를 맞으면서 가고 있을까? 넓은 마당집에 살면서 장미꽃으로 가득 이렇게 둘러싸인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지금 세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마음에 남는 문장이라 뽑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김다미 선생님이 추천사 쓰시기 위해서도 여러 번 푹 빠져 읽으셔가지고 더 좀 몰입해서 이 문장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낭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부탁드린 분 중에 자전거 덕후가 한 분 계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진영 선생님의 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왕 부곡 중에서 일하는 자전거 덕후 김진영입니다. 네, 저는 199페이지를 골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만 보고 있는 사이 주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주고 있었다. 그걸 이제는 안다. 내가 어둠에 묻히지 않은 것은 사방에서 실뿌리처럼 가느다랗게 뻗어오는 무수한 빗줄기 덕분이었다. 그들은 기꺼이 내 등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빛을 향해 길을 잡는 것은 오직 나의 몫이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또한 그 빛들이었다. 네, 계속 이 작품 속 주인공이 힘들었던 이야기가 앞에서 계속 나오다가 뒤쪽에 이제 그 빛들을 알아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도 극도로 힘들었던 시절에 각자의 방식대로 제 곁에서 빛을 비추어 주던 친구들 덕분에 그 어둠을 건너올 수 있었어요. 어, 세나를 향한 작품 속 주인공의 마음이 그리고 아진이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동굴의 빛과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사람을 숨쉬게 하고 또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묵묵한 자기를 스스로 내세우지 않는 그런 빛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세세한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이 구절을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 문장 좋아서 형광펜으로 밑줄 쳐놨던 문장인데요. 또 감상이 더해지니까 저도 이 문장이 더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가장 멀리서 접속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바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제주에서 접속해주신 고정현 선생님의 한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대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고정여라고 합니다. 네, 재호쌤이 인상 깊은 문장 꼽아달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니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면을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고심을 하다가 어젯밤에 이제 정했는데요. 저는 그 97쪽에 있는 거북이 등에 붙은 그 따개비 이야기가 이제 마음에 오래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97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북은 따개비 한두 개가 붙었을 때는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점점 등이 무거워져서 그것들의 존재가 명확해졌을 때에도 평소처럼 사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으리라. 내 것이 아니지만 스스로 떨치지 못하는 것들. 한동안은 그것들이 왜 자신에게 붙었을까를 고심했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빈틈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자책했을까? 나처럼? 엄마가 돌아가시고 현주 씨와 살고 세나가 발견되는 날들이 나에게 왔다가 갔다. 그 후유증들이 따개비처럼 남았다. 한숨 쉬는 습관, 불길한 상상, 그리고 불면증이 나를 짓눌렀지만 어쩌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을 꺼내 보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게 나다. 넌 거북 등에 붙은 따개비 같은 거 있어? 여기까지인데요. 그 따개비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아진이의 모습이 저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에 그 마음을 꺼내 보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 이야기에 울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소설은 뭐 애도와 추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마음을 꺼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상대인 서로에게 서로의 등에 붙은 따개비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그런 이야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소설을 좋았던 이유가 되게 겹겹의 비유와 의미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네, 고정현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소설이 단지 어떤 죽음과 애도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다가오는 의미로 읽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세 분 선생님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 그 제주 위에 있는 부산에서 사시는 서주연 선생님의 한 문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 좋은 책 잘 읽었습니다. 계속 읽을 때 저는 지금 여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학생들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쩌면 세나와 아진의 거리만큼 저도 그런 거리 친구가 있었는데 1년 전에 지금 좀 세상을 떠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를 돌아보는 글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고른 문장은 60페이지에 입니다. 사진에는 세나와 곰인형, 세나와 새싹 머리띠, 조명을 보며 찡그리는 세나 혼자였다. 그의 여름 교실은 자리 하나가 빈 채로 장마를 보내고 방학을 맞았다. 저는 밤마다 요즘에 그 혼자 앉아있는 애들이 좀 눈에 계속 많이 띄었었는데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어쩌면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시선은 가지만 어떻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가끔은 그 아이들이 이제 적응하지 못한 채 학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상담실에 갈 때 그 자리가 되게 크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되게 겹쳐 보였었고, 그 중에 한 명은 담임 선생님께서, 자살의 마음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상담실에 자주 간다라고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아이들이 또 생각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정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이야기만 더 들어보고 이제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또 질문도 좀 촘촘하게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연지은 선생님 문장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소리 괜찮으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저 이 책이 11월 20일 나왔던데 놀랍게도 저보다 먼저 읽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다니다가 그 학생이 이 책을 알아봐줘가지고 잠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아, 제가 인상 깊은 문장은 196쪽에서 잠시만요. 196쪽이 아닌데. 165쪽에 있는데요. 음,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진규가 혼잣말처럼 몽월댔다. 혼자서 힘들었겠네. 눈물이 후두둑 탁자 위로 떨어졌다. 황급히 내가 만든 물 자국을 지웠다. 탁자를 문지르는 손등 위로 계속 눈물이 떨어져 내렸다. 그건 진규가 대신 닦아주었다. 나를 짓누르는 기억을 이제 겨우 한 사람과 나누었다. 그런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지만 그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뭔가를 나눌 수 있지만 결국은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대해서, 혼자서 힘들었겠다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가 와닿아가지고 이 문장을 골랐고요. 밤에 잘 살아있냐고 연락하고 자전거를 두고 가버리는 진규가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연주연 선생님 진규에게 빠지셨군요. 저도 진규의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뭔가 엄청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약간 츤데레 같기도 하고 그 캐릭터가 되게 매력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초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승하 선생님의 문장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승하 선생님께 부탁드렸더니 이 소설을 너무 울면서 읽으셨다고 오늘은 안 울고 문장을 읽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네, 이승하 선생님 네.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인천 상국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아까 마음에 들었던 문장으로 밑줄을 그은 게 그 무수한 빗줄기 덕분 그 따개기가 있는 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나와 있는 문장을 읽겠습니다. 저는 149쪽에 두 번째 줄입니다. 뜨거운 열기 사이로 너를 그려보았다. 발돋움을 하고서 가시에 찔리며 꽃을 꺾는 너. 숨 가쁘게 달려오는 너. 고맙다며 방긋 웃는 너. 내 가방에 꽃을 꽂는 너. 학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드는 너.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일상의 기억들인데 이게 세나한테는 세나가 우리 주인공에게 아진에게 좀 빗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빗줄기가 좀 중간중간에 계속 작품마다 계속 조금씩 스며들어 있는 게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을 울렸고, 그리고 또 199쪽에 이 무수한 빗줄기를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보다 보면은 이런 빗줄기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 좋은 소설 너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승하 선생님 또 우시기 전에 급 마무리 해주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또 되게 뭉클하네요.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재소자들한테 이렇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존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한 사람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에서는 또 힘을 얻지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우연히 만나는 누군가는 한 명 힘이 되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승하 선생님을 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린 이유는 이승하 선생님께서 그럼 작가님이 사랑하시는 한 문장도 궁금하시다는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사랑하시는 한 문장과 이유 듣고 혹시나 지금 선생님들이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해주신 이야기 중에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네,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원고를 쓰면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의 말을 마치기까지가 문장이 가장 고민이에요. 문장에 자신도 없고 그래서 문장을 잘 쓰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 출간되고 나면 제 책을 읽지 않아요. 오늘 처음으로 지금 이 문장들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게 있었다. 그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왔을 때 그 작가님과 김다미 선생님의 그 추천의 글만 읽고 이렇게 덮어두었는데 그분들의 글이 너무 잘 쓰셔서 오히려 제가 좀 부끄러웠거든요. 나 망했어. 이런 느낌, 자책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장을 꼽자면 저는 다녀간 여름을 맞으러라는 챕터 15에 나오는 147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야 새나가 다녀간 여름을 맞으러 왔다. 언저리만 서성이며 주저했던 날들을 오늘에야 건넜다. 찬란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곳에서 혼자 춥고 외로웠던 너에게 도달한 것이다. 지금 와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작품을 시작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장이 마음에 꼭 들었다기보다는 아진이의 상실을 겪는 아진이의 클라이막스 같은 부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느낌이 지금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장들을 읽어주셔서 제가 이 글을 쓸 동안은 그렇게 막 슬프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는 글들을 들으니까 진짜 슬프네요. 제가 이렇게 슬프게 썼다고 계속 생소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좋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책 읽고 제일 먼저 항상 학생들이랑 빼지 않고 하는 순서가 각자 마음에 닿은 한 문장 꼭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도 그냥 한 문장 얘기하면서 서로 나는 시선에 닿지 않았던 문장 같이 곁을 내주게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시간 되게 좋아하는데 또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작가님께서 청소년 소설로 등단했다고 하기도 하셨고 또 저희가 오늘 읽는 소설이 2.5층 너머로 청소년 소설이기 때문에 작가님의 청소년 시절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또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럼 작가님은 청소년 시절에 어떤 독자셨는지 그리고 또 특별히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10대일 때는 청소년 소설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손에 들어오는 책들을 읽었어요. 제 위로 언니 오빠가 있어서 저희 집에 있는 책들은 제 읽기 수준을 항상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 읽기 능력이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저는 읽기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뭐 세계 명작 시리즈도 있었고, 또 생각나는 게 루이제 린저의 생애 가운데, 뭐 락신고리끼의 어머니 이런 책들도 좀 있어서, 그리고 최인호 작가님의 소설 같은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냥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 방학마다 그 새로 초반을 시작하지만 3분의 1을 넘기지 못하고 접는 그런 세가 명작도 좀 있었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부분을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로 읽었지만 그 속에 있는 새로운 세계들이 굉장히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고 그리고 제가 청소년 시기를 청소년 소설을 쓰게 되는 거는 아마 저의 그 시절이 가장 강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 소설 쓰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특별하게 굉장한 일을 겪은 건 아니지만 작은 일에도 감정이 증폭되었달까? 감정이 막 꽉 찼달까?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웃을 때도 배가 아플 정도로 많이 웃고, 울 때도 친구들이랑 그냥 정말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소리 내어서 엉엉 울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었고 또 어느 한순간은 그 밀봉 진공포장 된 것처럼 어떤 기억을 떠올리면은 그때 냄새, 바람 이런 것들이 떠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가장 많은 것이 저의 청소년 시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 고주할, 미주알 이렇게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청소년 세세를 택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청소년 소설이 딱히 있지 않은 시기에 저도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발령 나자마자 그 청소년 1호 소설 같은 까칠한 재수기가 사라졌다 이런 게 막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을 읽었을 때 아니 이런 소설이 나오다니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작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세심한 그런 세계에서 청소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담임 선생님께서 감정이 증폭되는 시기라는 말씀이 또 너무 좋으시다고 남겨주셨고요. 그러면 다른 많은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아까 작가님께서는 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아마도 내가 소설을 시작한 것 같다. 이제와 돌아보니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 소설을 쓰게 되신 영감이나 뭐 장면이나 계기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아, 어, 사실 제가 오래전에 한 아이의 죽음을 겪었어요. 그 아이도 15살인 채로 그냥 영원히 머물러
들어있게 되었는데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고 또 제가 작가가 되었고 언젠가는 청소년 상실을 겪은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어, 과연 제가 그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어, 그런 주저함, 그다음에 저의 부족함을 알기에 계속 미뤄두고 있었다가 어느 날은 이제는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2년 전에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완성을 다행히 할 수 있어서 저의 마음속에 그 소망이랄까 아니면 의무감이랄까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안도감도 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여기서 아진이 세나를 그렇게 부르고 애도하는 과정이 작가님의 또 어떤 기억과 입닿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또 작품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으실 테니까 작품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주목한 부분은 인물도 매력적이었지만 저는 공간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는 그냥 읽었는데 두 번째는 공간을 이렇게 같이 그려가면서 공간 구조도 건물 모양, 창의 위치, 2.5층은 어디쯤일까 이런 거 좀 그려가면서 읽었거든요. 그만큼 공간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목도 공간이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작가님께서 이렇게 2.5층이란 공간에는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건지, 그리고 소설을 떠올릴 때도 다른 소설을 쓰실 때도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지 공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2.5층은 그 아진이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공간으로 설정했거든요. 사실 아진이에게도 자기만의 방이 있죠. 그렇지만 그 물리적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2.5층은 길고 좁은 계단을 올라가서 그 계단 참에 있는 그 공간이 아마 아진이는 심리적인 평안함을 느꼈을 그런 공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런데 그 아진이는 그곳이 마냥 어둡지만 않아요. 쪽창문을 향해 항상 앉아 있고 뒤에는 옥상 문이 있거든요. 주위에 늘 밝음이 문만 열면은 밝음이 있는 거죠. 그건 아진이의 캐릭터와 맞물려 있는데요. 아진이가 혼자만의 공간을 찾지만 세상을 향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옆집도 궁금해하고 자전거로 멀리까지 가보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2.5층이고 그리고 2.5층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청소년으로서 아진이의 그 현재 상황이거든요. 계단은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는 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청소년의 그 성장 혹은 어른이 되는 과정이 반드시 진보만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두 걸음 갔다가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한 태보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의 정신적, 심리적 위치가 2.5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글을 썼습니다. 네. 근데 너무 공간 묘사가 되게 디테일해서 혹시 이 공간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도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작가님? 이 공간은 제가 알던 예전에 본 어떤 집을 생각해 놓긴 했는데, 팩트는 옆집에 마당이 있고, 그리고 반대편 집이, 동물병원이라는 거는 맞고요. 실제적인 이 집은 지하실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뭐 이런 집이라서, 이제 살짝 참고하기는 했지만, 상상 속에 있어서, 그래서 상상 속에 있어서 이걸 묘사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수없이 고쳤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묘사가. 그래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거는 편집자님이
제 글을 보고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해서 그림 좀 그려달라. 그래서 제가 또 그렸잖아요. 진짜 그림은 못 그리는데 혹시 잘 안 보이시겠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화면이 뿌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 네,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 하면서 어, 짧고 간결하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공간 묘사를 하고 싶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작품을 시작할 때 공간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상실에 대해서 쓰고 싶다, 관계에 대해서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쓰고 싶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인물과 사건과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공간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반드시 2.5층이 필요했던 거죠. 그 아진이의 상태, 그다음에 아진이가 밖을 볼 수 있는 만약에 아진이가 지하나 다락방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둔다면 이건 아진이의 캐릭터와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좁고 빈틈없고 어둑하지만 밖을 향할 수 있는 그런 2.5층의 계단 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네. 공간과 어떤 캐릭터를 맞추려고 했다라는 작가님의 설명도 인상적이고, 또 사실은 어떤 청소년들이 저희가 전환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중간적인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공간이 있지만, 이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라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가운데 공간 중에서도 계단을 선택했다라는 작가님의 해석이 또 굉장히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사실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처음에 제가 공간이 좀 상상이 안 돼가지고 저도 막 엄청 열심히 그렸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막 이렇게 그리면서 이 공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열심히 그리면서 이 소설을 좀 따라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그러면 혹시나 작가님께서는 여기는 아지니 캐릭터를 위해서는 꼭 2.5층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작가님만의 2.5층은 어디가 되실까요? 저는 저만의 2.5층은 자연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걷는 것도 좋아하지만 산을 좋아해서 혼자 등산을 자주 갑니다. 여건이 되면. 그래서 겨울에 설산도 가고 뭐 한라산 등반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산에 자연에 오랜 시간 묻혀 있다 보면은 정말 위로받고 혼자서 있다 보면은 힘도 생기고 나름의 빛도 없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산을 좋아하시는군요. 제가 강원도 사람으로서 산에 대한 부심이 좀 있는데, 펄산이 아름다운 산을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들은 잘 모르는 좋은 산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읽을 네. 때는 아진이와 세나 캐릭터가 궁금하긴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소설에서, 와, 이거 반전이잖아, 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좀 혜미 언니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둘째 아들 며느리로 좀, 엑스트라처럼 지나가는 인물인 것 같았는데, 뒤에 갑자기 혜미 언니가 너무 부각돼가지고, 아니, 처음에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인물이 이렇게 뒤에 부각되다니 이렇게 이야기가 풀릴 줄 몰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혜미 언니가 중요한 이유가 아진이가 세나를 잃고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또 혜미 언니의 삶에 이렇게 개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청소년의 죽음과 또 이렇게 어른의 상처 요것을 같이 이렇게 연결하신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아진이와 혜미 언니의 그 에피소드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보통 돌봄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돌보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그거는 신체적인 뭐 힘이라든가 경험, 경력 또는 경제력 이런 걸로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돌봄의 형태인데 하지만 저희가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힘과 돈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서 얻는 정신적인 위안이 저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처럼, 아진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진이는 언니를 통해서 그 일상화된 폭력을 확실히 알게 되고, 혜미 언니를 통해서. 그렇지만, 아진은 이미 세나의 그 어두운 면을 봤잖아요.
살짝 엿봤는데 그게 세나의 부재로 이어졌으니까 혜미 언니의 멍을 무심코 지나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 혜미 언니를 위해서 혜미 언니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를 건네는 것으로 위로를 전하게 되고요. 또 혜미 언니 입장에서는 그 다이어리를 받음으로써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지금 나의 현실은 다이어리 하나조차 둘 곳 없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답례로 다이어리를 받은 답례로 쪽지글을 줌으로써 또 아진이는 그 쪽지글로 인해서 자신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호 맞물려가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봄은 어른과 아이의 관계든 노인과 또 성인의 관계든 돌봄은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죽음과 어른의 상처를 연결했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각자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들을 상대방이 서로 조금씩 위안을 해주면서 점점 겹쳐짐으로써 서로의 위안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네. 좋네요. 여기서 보면 아진이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의 돌봄을 받잖아요. 그런데 네. 그냥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역할로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뭔가 동그라미로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네, 작가님의 설명이 또 굉장히 납득이 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한 명의 어른을 좀 초대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현주 씨가 너무 매력 있었어요. 좀 유쾌하면서도 발랄하면서도 너무 매력 있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 현주 씨라고 부르니까 도대체 아진이와 현주 씨의 관계가 어떻게 되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고모인데 그냥 현주 씨라고 부르고 또 심지어 동생은 막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현주 씨는 그게 또 다 괜찮고 그래서 이런 어른의 캐릭터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작가님은 또 현주 씨를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또 하셨는지 그리고 이 현주 씨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어른을 좀 그리고 싶으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어른들도 저마다의 그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어른들 중에서도 의연한 척하는 어른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의연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척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척이죠. 그런 어른들은 한 명쯤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현철 씨의 상황도 좋지 않잖아요. 이혼에 뭐 전세 사기에 이런 또 아이까지 맡아서 길러야 하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주 씨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어른이라고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른은 아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을 것 같아요. 너는 아이는 착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기대치가 낮을 것 같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이를 안 좋아해 라고 말을 하는 어른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서로에게 막 끈끈하거나 집착하거나 꽉 매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좀 느슨한 관계로 한 집에 살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진이는 현주 씨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을 툭툭 던지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럼에도 현주 씨가 뭐 괜찮은 척, 별일 아닌 척, 이렇게 척하는 때 현주 씨를 보면 아진이는 현주 씨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붙이자면 수년 전부터 책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과거에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대놓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야가 넓어졌고 편견이 줄어들었고 이런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서도 그 엄마 아빠로 주어지는 뭐랄까 4인 가족의 형태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도
만들어지는 가족을 보여주고 싶었고, 실제로도 아이들은 누구와 사는지를 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소설을 통해서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소설 읽으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라는 걸 저도 좀 주목하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작가님 이야기가 그런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항상 있어 왔는데, 이제 좀 부각되기 시작했고, 또 청소년들에게 또 그런 부분에 또 자신감을 가져도 좋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다고 하는 부분이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어른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지은 선생님께서 오늘 사전에 그 패들렛에 남겨주신 질문이 그 또 청소년에 대한 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연지은 선생님께서 그 패들렛에 댓글로 남겨주신 그 청소년들의 심리 표현과 관련한 그 질문을 직접 해주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 네. 잠시만요. 아, 아, 이 소설 읽으면서, 진짜 애들이 딱 이럴 것 같다고 느낀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자는 동안은 생각을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진짜 자는 애들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는 애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지금 적은 걸 보니까 적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느끼는 게, 이제는 애들을 제가 학생 때는, 나는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되면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금이 되고 보니 모르겠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모르겠는데, 어떻게 작가님은 이런 것들이 다 잡아, 이렇게 잘 묘사를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특히 아이처럼 굴기엔 너무 멀리 왔고, 어른에 속하기엔 많이 못 미치는 아진이의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내실 수 있었는지,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예, 뭐 특별히 제가 사실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청소년을 만날 기회는 강연이나, 그런, 도서관 강연, 학교 강연이 들어오지 않은 한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곳에 가서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다 커서 성인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심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썼고요. 그리고 아진이의 그 어른과 아이의 그 언저리에서 있는 아이들은 아진이의 입장을 보자면 엄마가 없는 입장에서 동우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물론 아진이도 동우에게 의지했지만 그 어린 동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나는 누나스러워야 된다. 나는 조금 더 어른인 척 해야 한다. 동우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또 현주 씨 눈에는 늘 아진이가 꼬맹이로 보거든요. 동우를 꼬맹이로 보지만 아진이도 되게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여전히 아이스러움에 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서 있을 청소년을 상상해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청소년 시절의 작가님께서 감정의 증폭을 잘 느끼는 그런 성장기를 보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의 심리를 또 이렇게 그려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저희가 읽으면서 또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작가님의 소설의 씨앗도 거기에 있다고 하셨고, 또 서주현 선생님도 최근에 이제 또 친구를 잃은 경험도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또 제가 딱 요 소설을 읽을 만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첫째가 중학교 1학년인데, 사실은 1학년 입학하면서 제가 아이한테 들었던 말 중에 너무 놀라운 말은,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할 때는 심각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저는 이제 들으면서 막 뜨악 하는 말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 집에 와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는 말을 그냥 여과 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본인들끼리 생각했을 때 시험이 조금이라도 망쳤으면 야, 뭐 나 뛰어내려? 뭐 나도 뛰어내릴래? 뭐 이런 말이라거나 뭐 망했어. 그러니까 망했어라는 말 진짜 저희 때 비해서 진짜 많이 쓰고 저희는 그런 말 고등학교 때마다 조금 침울하게 썼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 그 죽음에 대한 단어를 아주 쉽게 그냥 물론 걔네들이 정말 죽겠다라는 뜻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단어를 내뱉는 거에 대한 그 감각이 되게 둔해졌다라는 게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좀 놀랍긴 하거든요. 이 소설에서 또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님과 더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세나의 죽음이 중심축인데 보통 저희가 죽음을 다룬 소설을 읽으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다라는 좀 그 사건이나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떠올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세나의 죽음 자체가 끝까지 약간 의문의 죽음으로 처리되는 면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작가님께서 죽음을 다루시면서도 이렇게 뭔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요런 죽음에 또 집중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네,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진실이 지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기사화되지 않는 죽음이라는, 문장을 썼는데요. 그 부분의 수정을 하면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이게 가볍게 다룰 소재가 아니어서 과연 슬쩍 언급하고 지나가도 될까? 그렇다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분량을 많이 주거나 여러 번 언급하면 작품의 그 방향이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나의 죽음을 중심축에 두면서도 제가 그 아진이와 헤어진 이후의 세나의 행적을 불투명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것 또한 그 독자들이 아진이가 상실을 의 고통을 겪는 그 여정을 따라가길 바랬지 그 세나의 행적에 시선을 두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어, 세나의 행적에 관심이 쏠리면 이게 좀 자극적인 소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팩트가 되게 클 거란 말이죠. 살짝만 언급해도. 그래서 그걸 불투명하게 처리를 했고 또 물론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는 그거를 다 설정을 해두긴 했지만, 배경으로 남겨두는 걸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런 죽음을 조금 언급하게 된 계기는, 요즘에는 사건, 사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매체에서 그것들을 방송하죠. 유튜브에 수십 개의 수많은 채널들이 그런 것들을 방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고, 물론 대비를 잘 하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서, 뭐, 밤길을 조심한다든지, 문단속을 잘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 방송을 봄으로써 비슷한 사건을 겪었을 때 빨리 대처를 잘한다든지, 뭐, 이런 방송의 유익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고들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것의 심각성이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 사건, 사고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과 얽히는 삶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저도 물론 그런 방송을 봅니다. 보면서 영화를 보듯이 흥미 있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데 언젠가부터 굉장히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그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가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 이 내가 당한 일들이 수년 동안 반복 재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건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련자들의 허가의 영역인지 대중의 알 권리의 영역인지 또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저는 그들의 마음은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싶은 경우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발 나의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독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에피소드를 담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 나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음, 작가님께서 굉장히 이 설정에 복잡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뒷부분까지 읽으면서 결국에는 세나가 어떻게 실종돼서 돌아오지 않았는지 사건이 밝혀지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물쇠처럼 물론 자물쇠가 나중에 열리긴 했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서사를 부여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서사를 부여했을 때 고유해질 수도 있지만 또 그거 하나에 갇히게 될 수도 있고 또 좀 무뎌지게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도 보면 중간중간 그 SNS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그 부분이랑 좀 닿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 SNS에서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아주 쉽게 옮기는 그 행위를 언급하신 그 부분이랑도 작가님의 고민이 좀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네, SNS는 특히 요즘 청소년들에게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빼놓을 수 없는 소통 채널이라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같이 고민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소설에서 그 죽음을 다루는 방식이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적나라하고 끔찍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너를 이렇게 불러내는 방식으로 애도를 표현했다라는 이 소설적인 설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좀 동의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또 작가님이 전에 좀 쓰셨던 단편들도 제가 좀 몇 편 골라서 읽었더니 그 한 소리가 있어라는 단편에서도 또 이렇게 소리를 불러내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를 물론 뭐 체크셔츠 이런 식으로 좀 시각적인 것도 부여하셨지만 실제로 너가 그 대화하는 소리로 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또 죽음을 애도하는 방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궁금합니다. 아진이에게는 자신의 얘기를 가감없이 들어줄 대화 상대가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교실은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또 가족은 엄마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친구의 죽음까지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진이는 무엇보다 세나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세나에게 묻고 싶었겠죠. 어디 있니? 어떻게 되었니? 이런 것들을.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진이가 너와의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 믿기지 않는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세나와의 추억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꾸 이렇게 곱씹고 하는 것도 자신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나와의 대화는 곧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썼고요. 그리고 그 아진이가 사건, 사고 그 기사들 파일 케이스를 모으는 이유는 그 사실은 세나의 죽음의 진상이 궁금해서 혹시 기사에 있을까 하고 뒤지다가 결국 그걸 찾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세나의 애도를 너는 곧 아진이 자신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납득하는 과정이라는 말이 저도 그것에 공감하게 되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남들은 사실 가족들이 대화하는 장면 너무 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너 상담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약 처방하고 되게 쉽게 병원 보내고 되게 쉽게 그 위클래스 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이도 뭐가 고민이 있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갈수록 비밀이 많아지니까, 네, 어, 그래서 이제 너 그러면 그렇게 뭐 고민이 있을 때 위클래스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은 뭐 이제 거기서는 선생님들이 뭐 비밀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참 청소년들이 이렇게 뭔가 자신의 이야기를 소화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섣부른 진단이
하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자기와 대화하면서 그걸 좀 시간을 보내는 힘이 그들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음,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요 부분에 그 김진영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저도 이 소설에서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았던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고 싶은데, 아까 김진영 선생님이 읽어주셨던 그 199쪽에 내가 나만 보고 있는 사이 주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빛을 나에게 비추고 있었다. 이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정체성의 핵심처럼 좀 느껴졌는데, 왜냐면 원래 저희가 이제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나란 존재하지 않고 빛을 비추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정체성의 핵심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성되어가는 과정이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어가는 나, 형성되어지는 나를 말씀하신 작가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떤 청소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빛을 비추어준 존재가 좀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아진이는 여름방학을 그 불면증과 싸우면서 새나와의 일에 골몰해 있잖아요. 거기에 골몰해 있어서 주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죠. 주위를 살필 여력이 없죠. 그런데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혜미 언니를 돕게 되잖아요. 옥상으로 필출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필요한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줌으로써 그런 것에서 저는 아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진이도 아마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자신이 공경에 처했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는 선뜻 나서 줄 거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찾고 또 재정립되고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청소년들이 보면 어른들은 뭔가 다른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른들도 계속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도 완전하지 않고 지금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이 안다면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간대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게 이 아진이처럼 그러니까 또래 집단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그 어른들과 섞여 있는 생활에서도 그 아진이처럼 혜미 언니나 동물병원 아저씨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자신을 찾고 또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 소설에 담겨 있고요. 저의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는 늘 쓰고 계시는 작가님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른 역할을 해야 하는 자녀들이고요. 내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놓치지 않도록 작가님들과 자녀들이 시시때때로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와, 작가님의 빛은 작가님이라니. 이거 너무 놀라운 대답을 해주셔서. 근데, 전 작가님의 대답도 너무 좋은데, 제가 사실 여기 소설을 읽으면서 진규가 좀 너무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같은 반 한 적도 없고, 학원 몇 번 다녔는데, 이렇게 친절하다고? 이렇게 친구의 기일까지 챙긴다고 진규 뭐야? 막 그랬었는데, 작가님께서 우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여기서 아진이가 되게 우연히 혜미 언니를 도운 것처럼, 진규도 뭔가 되게 오랜 시간 겹겹이 쌓아야 되는 인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깐 겹친 그 시절의 인연으로도 뭔가 그 자신에게 형성되어 가는 존재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 진규 캐릭터가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저도 진짜 살아보니까 10대의 모든 고민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40대가 돼서도 여전히 그 인생의 고민이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작가님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소설이 좋았던 이유가 죽음 자체가 그냥 너무 침울하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중간 유머가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재밌었던 문장은 여기서 아진이가 불면증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여름 불면이라고 여름 불면 금성각 여름 계절 메뉴 중국 냉면 옆에 써붙이면 딱 좋겠다. 이런 문장 읽으면서 혼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밑줄도 치고 했는데 제가 작가님 다른 작품도 읽어보니까 굉장히 소설에서 유머에 좀 욕심이 있지 않으신가 생각을 했는데 네, 작가님은 어떻게 소설 쓰실 때 이런 유머랑 이런 거 어떻게 대체하시는지 특별히 또 이거는 죽음을 다루는 소설이라서 아까 작가님께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소설에서 이런 장치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을 겪어도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울어도 먹고 자면서 울거든요. 어, 심지어 그 엄숙한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오랜만에 뵙는 지인이 조문을 오면은 그 지인이 반갑기도 하고 그렇게 뭐 슬픔과 기쁨이 순간순간 이렇게 교차하죠. 그렇듯이 아진이의 마음속에 그 세나의 부재로 컴컴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불면증에 이름을 붙이는 10대의 그 특색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생각나서 썼고요. 저는 유머에는 없어요. 그리고 유머를 좀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지만 이 이야기를 마냥 무겁게만 갖고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은 이제 은연중에 계속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작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좀 장난기도 있어요. 뭐 가족들한테 장난도 잘 치고 좀 그래서 유머는 되게 좀 오히려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유머는 그냥 생각나면 씁니다. 네. 어, 이 유머에 특별히 욕심이 없으신데도 이렇게 재밌게 구사하시다니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유머에 욕심이 많거든요. 다른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는데, 네. 아, 혹시 지금 정여 선생님 아마 카메라 끄신 게 켜실 만한 상황이 안 되셔서 그러신 것 같긴 한데, 정여 선생님이 본인의 은재 유머가 재밌었다라는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혹시 정여 선생 지금 잠깐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시는 거죠? 아마, 네. 보니까 어려우신 상황이어서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은재 유머 중에서 어떤 것이 딱 정여생 스타일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우신 이유가 뒷부분에 그 자전거와 자물쇠 나온 장면 때문이 아닐까. 저도 이 소설이 되게 한편의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뒤에 그 세나의 자리를 찾아서 자전거 타고 달려갈 때 그 장면부터 어떻게 이런 장면 쓰실 수 있지? 너무 뭉클했는데 그리고 앞에 나온 그 자물쇠는 어떻게 회수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이거 풀린 자물쇠가 어디 간 거야? 이거 어디서 나와? 생각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자전거에 이렇게 자물쇠 채워주는 그 장면에서 어떻게 이런 장면을 떠올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아까 여기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또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저희 바로 집 앞에 강변이 있어서 자전거를 좀 타는데요. 저는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느끼는 신기한 감각은 평지처럼 보이는데 자전거를 타면 몰랐는데 오르막이고 몰랐는데 내리막이어서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그 땅의 어떤 기울기 요런 거에서도 되게 섬세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작가님께서 이 자전거 타는 행위를 또 이 소설에서 어떻게 쓰시고 싶으셨는지 자전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전거는 아진이와 세나와 또 진교의 연결점이거든요. 우선 세나의 자전거는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죠. 세나는 마음대로 방향을 잡고 또 속도도 조절하고 그리고 또 우울한 현실에서 살짝 발을 뗄 수 있는 그 도구가 자전거고요. 세나는 머리를 기르지도 못하고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통제와 억압
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갈망하는 세나의 의지가 담긴 게 바로 그 자전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전거를 어, 그런 어떤 대가나 의중 없이 자신을 도와준 아진이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진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진이의 자전거는 세나와의 가장 큰 추억의 도구거든요. 자전거를 가르쳐 준 친구가 떠났고, 그리고 혼자서 그 아픔을 이기는 또 방법으로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함께 타던 그 자전거를 친구에게 주는 것으로 혼자만의 추억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되는 게 그 바로 자전거고요. 그리고 진규의 자전거도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게 자전거로 인해 진규는 세나를 알게 돼요. 자전거 가르쳐 주는 그 딱 한 장면의 부딪힘으로 진규가 세나를 알게 되고 세나의 부재를 아진이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진이의 입장에서 그 진규의 자전거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고장난 자전거를 어른들에게 해결하도록 두지 않고 그것을 직접 가지고 찾아가서 요구를 하고 하는 행동으로 아진이는 그런 뭔가 하나의 성취감도 맛보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심리적인 성장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물쇠는 아진이가 세나의 그 사물함을 열면서 세나와의 그 겹쳐진 시간들을 돌아보거든요. 내가 언제 초등학교 때 세나를 봤지? 세나를 또 언제 봤지? 세나와 무슨 일이 있었지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사물함을 열고 나서부터예요. 만약에 세나가 그 교실에 그 자리, 그 자신의 자리를 짓고 있었다면 아마 세나와의 추억을 그렇게 곱씹을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봐요, 아진이에게는. 그 마지막 장면에 세나가 갖고 싶었던 자전거를 주고 그리고 세나가 아는 비밀번호를 아는 자물쇠까지 돌려줌으로써 자전거와 그 자물쇠가 연결되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요. 그거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고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으셨던 장면이긴 한데 쓰면서 그런 결말이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뭉클하고 좋습니다.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됐던 행동 중에 하나는 그 세나가 갑자기 중2 때 너무 뜬금없이 전화해서 자전거 있냐고 물어보고 자전거 가르쳐주는 장면이 갑자기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에 그 5학년 때 그 찰흙을 도와주었던 그 따뜻함이 시간이 흘러 그렇게 연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세나의 다정함이 새삼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또 좋았던 비유 중에 하나는 바다거북과 따개비인데요. 저도 아까 정여 선생님이 제주도에 사시는 정여 선생님께서 제주도에 걸맞게 바다 거북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작가님이 실제 이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거 나중에 내가 소설에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장면을 또 소설에 넣으신 이유도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서로의 따개비를 좀 덜어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작가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따개비를 덜어주는 방법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바다 거북과 따개비 부분은 초고에는 처음 2년 전 초고를 쓸 때는 없었던 에피소드예요. 그런데 아진이의 그 어느 하루 그러니까 새벽 학교길에서 초록 체크무늬 난방을 보고 또 일기장을 마당으로 떨어뜨리고 혜미 언니의 멍을 보고 뭐 그런 날이에요. 저녁에는 그 연락 없이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은 아빠와 동물을 기다리는 그 불안함이 있던 그날 하루에
아진이의 마음 상태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 대목을 넣고 싶었는데요. 어, 어, 다큐멘터리를 본 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큐멘터리가 본 건 아닌데 실제로는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고래 등에 붙은 따개비, 그게 따개비인지 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 따개비라고 썼고요. 고래 등에 붙은 갑각류를 사람들이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그 짧은 동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평소에 뭔가를 보면서 이걸 글에 써야지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다가 해도 거의 다 잊어버려서 실제로는 좋은 아이디어는 다 휘발처럼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장면들이 그 기억이 이렇게 우연히 탁 튀어나와서 그 글의 어느 빈틈과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이번이. 그리고 등에 붙은 따개비를 덜어내는 방법은, 저는, 현실적으로는 뭐 타인이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걷거나 산에 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살아갈 힘도 생기고, 용기도 솟을때고 있고, 그런 것마저 없을 때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배짱도 너무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께서 이 에피소드를 떠올리셨을 때 엄청 짜릿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제가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이야기 중에서 독자들은 좀 주목하지 않았지만, 혹시 작가님께서 내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건이나 디테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 질문을 좀 생각했는데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제가 뭔가를 숨겨두고 있었을까? 글 속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목이 떠올랐는데 제가 초고를 쓸 때 이 제목은 2.5층 너머로 점등이었어요. 2.5층 너머로 점등. 아, 점등이요? 그 불을 네네, 켜는 점등. 점등? 아,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쓰는 동안 아진이를 향해서, 그래도 살아야 해 하는 말을 속으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빛에 관한 문장을 숨겨두었어요. 밤새 근무를 마친 가로등이 꺼진다든지, 현주 씨의 생일 선물로 조명을 산다든지, 또 동물병원 아저씨가 도움의 신호로 가로등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거 말고도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진이의 주위에는 늘 빛이 있다. 이런 것들을 넣었고요. 그런데 편집자님과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이 점등이라는 낱말이 청소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생각 고심 끝에 그걸 뺐고요. 어, 독자들이 읽으면서 그 빛에 관한 문장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이, 너무 좋네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사에 빛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써주셨는데, 작가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굉장히 잘 찾은 추천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 저도 이제 조금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작품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제가 이 질문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제일 좋았던 질문입니다. 네. 제가 작가님께 가장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을 쓸 때는 내가 이 글을 쓰게 될 줄 모르고 이런 결론이 생각난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아진과 현주 씨의 처음과 끝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작가님께서도 15살에 겪었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2년 전에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쓰시기 시작할 때와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을 때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과 끝날 때의 마음가짐이 다르셨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으로 건너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의
이 소설 처음과 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글쎄요. 저도 원고를 다듬고 출간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그 시간 동안 저도 가까운 사람과 또 제가 어른으로 존경하는 분들을 떠나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이별도 최근에 있었는데요. 원고를 수정하면서 그 일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의 현실과 이 책의 작품의 내용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그 죽음을 겪는 청소년의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을 해결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는 제가 죽음의 그런 애도의 여정을 차곡차곡 풀어내어 어떤 그 과정을 온전히 어, 해서 그런지 좀 삶에 조금 더 초연해졌다고나 할까? 그런 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제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예전에는 다정한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어요. 나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변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나도 어느 시절에는 누군가의 빛이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네. 네, 엄청 크게 달라지신 점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화면이 다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최선영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선영 선생님께서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히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다정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다정함이란 또 무엇인지 조금 더 요 다정함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다정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그동안 행한 다정함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거든요. 친절과 배려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막연하게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다정함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맨날 엄마는 우리 마음도 몰라준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다정함을 배워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끝날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제가 소감 짤막하게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상황 되시는 선생님들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좀 이제는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저도 이 소설이 특별히 또 좋았던 이유가 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았거든요. 다이어리도 선물하고 또 아진이도 자신의 일기장 동생 못 만지게 이제 숨겨놓기도 하고 나중에 세나가 죽은 이후에는 날짜만 쓰는 그런 일기장을 쓰기도 하고 또 타일 뒤에다가 이렇게 일기 쓰는 장면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또 박수용 선생님께서 작가님께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쓰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가님의 어떤 뭐 글쓰기 습관이라든지 쓰기에 대한 이야기 좀 쓰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여기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아서 선생님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쓰기에 첫 칭찬을 받은 게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방과후 활동 같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방과후 활동에서 독서부에 들었는데 그때 일기장을 내라는 거예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 시절에는 일기를 뭐 이렇게 뭐 인권 존중 같은 게 조금 등한시되던 시절이니. 그래서 나는
오늘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줄 이렇게 단문으로 써서 냈더니 어느 날 선생님께서 굉장히 짧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누구누구야, 넌 오늘 뭐 했다. 다음에는 그 뭐 한 것에 대한 어, 묘사를 해봐라. 그 묘사가 뭐예요? 묘사 어떻게 생겼고 무슨 색깔이고 냄새가 무엇인지 쓰고 그게 좋으면 왜 좋은지 써봐. 그래 다음 주에 그렇게 써와 그랬는데 제가 또 노력을 해서 한 네다섯을 쓰던 걸 조금 느려가지고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보시고 잘했다. 딱 한마디로 환하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 잘했다. 그 도장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주셨는 게 그게 저의 글쓰기의 첫 칭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잘 쓴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뭐 했다? 어땠다? 뭐 이런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글쓰기의 칭찬을 들어서 그게 아마 저의 지금 작가로서의 생활에 어, 뭐랄까, 마중물? 제가 간직하고 있던 마중물이 아닐까. 그리고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항순원 작가님의 소나기의 후속편을 쓰는 게 수행평가였어요. 그 집에서 써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날 종이를 쭉 나눠주면서 지금부터 써라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올 시간도 없었죠. 저는 키가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생각나는 것도 없고 해서 그 짝꿍이랑 조잘조잘 떠들다가 선생님이 너 지금 몇 분 남았어? 이러다가 너 이대로 내면 빵침이 이렇게 해서 부탁에 썼는데 다음 주에 선생님이 들어오시면서 뭐 이름을 은희결 너 잘 쓴다 딱 한마디 해주신 게 그 표정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 두 분 선생님의 짧고 간결한 그 칭찬이 지금까지 제가 그 글을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작가가 되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들의 모습, 안경 쓰고 동그래진 선생님의 그 웃는 모습이 생생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마중물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글쓰기 루틴은, 저는 작품을 쓰면서 그 작품의 중심이 될 문장을 책상 앞에 이렇게 적어서 붙여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붙여뒀습니다. 이번에, 보통 제가 쓰는 문장일 때도 있고, 또 어디에선가 본 문장이 좋고, 또 그게 제 글에 딱 맞으면 그거 한 문장을 붙여두는데요. 이번에는 손택수 시인의 꽃단추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붙여뒀습니다.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다 오래돼서 좀 찢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흔들리는 실뿔이 야무지게 채워놓았다. 이런 구절을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쓰고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혼자 그 작업실을 뭐 두세 달, 한두 달 이렇게 마련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가족 외에는 그 작가들에게 마련되어 있는 그 레지던스에도 가끔 가지만, 그곳 작가들은 참 교류하고 다들 잘 지내시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피해 다니고 싶은,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글을 쓰고 싶고, 집중하고 싶고, 또 그렇게 쓴 글들이, 진행 속도도 빠르고, 집중력도 좋고 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요. 그리고, 원고를 수정할 때나 또 뭐 초고를 쓸 때도 물론, A4 용지에다가 달력을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금을 그어서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분량을 썼는지를 적어 놓거든요. 그게 좀 버린 것도 있고 해서, 있는데,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얼마큼 썼는지를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최종 제가 원고 수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 직전에 올 4월 달에 작성한 건데 4월 4일 날 투고 그다음에
파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날인가 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의 루틴은, 글쓰기의 루틴은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네, 굉장히 규칙적으로 엄청 성실하게 작가님 쓰시는 거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피드백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야,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고쳐오는 학생이란 더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앞으로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학생들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1시간 반 정도라고 들어서 저희가 시간이 거의 되긴 했는데, 마지막 질문 더 하고, 또 선생님들, 지금 여건 되시는 선생님들 소감 듣고, 저희 뭐 이렇게 책 들고 사진 찍고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영향받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특별히 요즘 학교에서, 교실에서 문학을 읽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공교육에서 문학을 읽는 것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지 작가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고요. 또 그 다음 작품으로는 어떤 작품 또 구상하시는지,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다음 계획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문학이라는 것을 공교육에서조차 읽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읽는 그 기회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본다는 거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방식을 보는 건데, 그 문학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결국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화나 뭐 그림, 뮤지컬 이런 다른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문학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감정의 그 촘촘한 결이 있어요. 그것들을 청소년 시기에 접한다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윤지호 선생님께서 그 주신 질문 중에 그 소설 쓰기에 대한 게 잠깐 나오던데요. 거기에서 보면 저는 창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 있어요. 모닝 페이지 쓰는 것들을 좀 아실 텐데 그 책을 소개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그 개인의 창조성에 대해서 그 창조성은 조금만 보살펴주면 살아나는 발행이 풀과 같다고 했거든요. 저 또한 그 창조성이 어느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고유의 색깔로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소설 쓰기를 통해서 그 자신의 창조성을 발현시키면 더없이 좋겠다. 왜냐하면 소설 쓰기야말로 다 창조하는 거잖아요. 이 공간, 인물, 사건,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오로지 자신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같은 작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잠재되어 있던 그 잠재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신의 창조성을 살려내는 방법으로 그 짧은 소설 쓰기 같은 것을 권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앞으로의 그 작품이었네요. 네, 앞으로 작품 계획도 궁금하다는 질문이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또 책상 앞에 세 가지 단어를 적어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예전부터 그 모순적인 산, 아이러니, 부조화 뭐 이런 것에 관해서 쓰고 싶었는데 아직 구상 노트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고 차차 아이디어를 담아볼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거짓말과 모순에 관한 작품도 너무 기다려지고, 특별히 맨 마지막에 해주신 그 창조성이 조금만 보살피면 창조성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너무 한 사람당 길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분당
아, 네네. 감사합니다. 한 분당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오늘 읽었던 문장에서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서 좋았던 이야기 또 혹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질문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지금부터 한 15분, 한 10분 정도만 더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되지요? 편집자님들?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 화면에 이렇게 보이는 순서대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진영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은희결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2.5층에, 저희들 2.5층에 불빛이 반짝하고 점등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연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질문인데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누가 지어주셨는지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했는데 혹시 막간일이용에서 작가님 이름도 궁금합니다. 아, 저 이름요. 네. 네, 본명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아, 본명이 흔하고 아동문학에서 조금 검색이 되더라고요.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어쩌다 검색이 돼서 아, 동명이인이 있구나 해서 등단할 때 제가 쓰던 닉네임, 예전에는 그걸 닉네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네, 그냥 즉석에서 지은 겁니다. 어, 은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빛 물결이라는 그 닉네임을 썼는데, 제가 작품을, 수고하고, 할 때, 은결이를 이자를 중간에 넣고, 은이결로. 저는, 뭐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지금까지, 필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근데 너무 이름이 예쁘셔가지고, 여기 한정희 선생님도 작가님 이름 물어보고 싶으셨다고. 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네. 그럼 이미영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아,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어, 오늘 이제 그 선생님한테 했던 질문 리스트 가지고 그 저만 생각을 다시 또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항상 토론을 끝나고 나면 읽었던 책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또 다시 읽기를 하고 또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서주현 선생님. 네, 오늘 그 사회자님도 작가님 얘기도 너무 좋아서 열심히 받아 쓰면서 들었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좀 잘 못 들여다봤던 것 같은데 이 소설 읽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오롯이 좀 깊이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승아 선생님. 아, 네. 저도 오늘 윤주 선생님이랑 은희결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이 책을 꼭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야겠다. 그럼 더 깊이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돌베개 출판사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또 추천사를 쓰셔서 오늘 마음이 각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다미 선생님. 네, 학교에서 학생들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오늘 작가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어떻게 이 책을 가지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은영 선생님도 지금 소감은 얘기해 주시는 게 가능하실까요? 부끄러우신가요? 오늘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카메라 켜고 켜주시면, 어려우시면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서진 선생님도 지금 가능하세요? 아이가 옆에 있어서. 아, 네. 네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책을 깊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고요. 아까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성장하는 거는 진보만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인 저도
굉장히 퇴보하고 있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지은 선생님 소감 듣고 작가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저희 오늘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지은 선생님. 오늘 역시 그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이 책을 또 다시 읽어봐야겠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요. 많이 얘기하면서도 쉽게 배제하는 집단이 청소년인 것 같은데 집단화를 하지 않고 좀 더 그 개인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출판사 작가님, 사회 봐주신 제어센터 너무 같이 얘기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일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의 빛으로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작가님 오늘 이렇게 같이 출간한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시간 어떠셨는지 마지막 인사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는 작품을 통해서 2.5층 너머로 빛을 두었는데, 어, 독자분들은 입자의 2.5층 너머로 무엇을 둘 것인지를 질문을 던지고 싶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 날, 오늘 이 줌 토크 일정으로 일정을 빨리 앞당겨서 오셨거나 또 서두르셨을 텐데 제 책을 다 읽어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화면 켜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같이 사진 찍고 제가 사실 작가님께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직접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장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북토크를 기념하면서 저희 집에도 꽂아놓고 작가님께도 마음으로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책 들고 요거 캡처는 출판사 쪽에서 해주시는 걸까요? 네,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 하나, 네, 같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선생님 되신 건가요? 예, 예,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운 밤 따뜻하게 보내세요.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